우리는 지금 최신 기출 200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6번째 해당되는 금융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금융에서는 최근 5년 동안에 2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거의 5문항씩 일괄되게 나오고 있는 걸 보고 32회 때만 7문항으로 출제 비중이 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5개 주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금융의 종류.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러면 자금의 융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해갖고 첫 번째 말하자면 금융의 종류. 두 번째는요,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때 그러면 대출을 받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갚을 거냐, 상환 방법. 그리고 얼마의 금액을 대출 받을 거냐. 그래서 두 번째 상환 방법과 대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요, 자금을 융통하는데 유동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MBS.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를 봅니다. 부채금융에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금융을 자금의 융통이라고 했는데 부채금융 그러면 부채로 말하자면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융통한 게 뭐냐. 그런데 기억에 주택저당 대출 했잖아요. 대출 그러면 우리 이자 주잖아요. 그 이자 주는 것을 부채금융인데 그러면 기억은 부채금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조인트 벤처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투자자를 모집을 할 때 고액으로 소수를 끌어들이는 걸 말해요. 이거는 지분금융에 해당되고 체크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디귿 신탁증서금융 그러면 신탁을 하면은 맡겼다 이 말이에요. 맡기면 맡겼다는 증서를 주게 되는데 이걸 수익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신탁증서금융 그럽니다. 이거 대출 받는 거니까 이자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뒤에 CP를 보시면 돼요. CP는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어음 끊어주는 거예요. 어음은 이자 주는 겁니다. 이것도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나중에 네 번째 별도로 공부를 하겠는데 이게 투자할 때는요 배당을 받아요.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분금융에 해당되고 결과적으로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디귿, 니을에 해당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고 바로 이 내용을 체크포인트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부채금융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자금을 융통할 때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데 그 방법에 증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으로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주식은 배당을 주는 걸 말하고요. 채권은 이자를 주는 것인데 배당을 주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지분금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자 주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부채금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때 부채금융을 먼저 암기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부채금융을 첫 글자로 제가 A, M, 저, 신, 피, 채 이렇게 하나 조금 6개인데 AM, 저, 신피채 이렇게 하나 암기를 해보세요. 말하자면 ABS입니다.
ABS는 자산유동화증권 해갖고 이거 세 번째 시간에 별도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는데,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 채권형으로 봅니다. 증권인데, 증권은 주식과 채권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 형태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ABS는 부채금융으로 봅니다. MBS 마찬가지로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M을 담보로 S를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권인데 이거 세 번째 시간에 별도로 정리를 하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채권 형태로 팔고 있어서 부채금융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금융, 신탁금융, 그러면 저당금융,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우리 대출받을 때 이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이고, 신탁금융, 그러면 신탁을 하고, 신탁이라는 건 맡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탁과 신탁금융은 구분을 해야 돼요. 신탁은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고 여기는 배당을 받습니다. 이거 나중에 활동편에서 별도로 또 한번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깁니다. 말하자면 계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언으로 인해 갖고 땅을 넘겼다,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러면은 신탁회사에서 그걸 운용을 해 갖고 그걸 배당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은 지분금융에 해당돼요. 근데 맡기면 맡겼다는 증서를 주게 되는데 그 증서가 수익증권이에요. 예, 증서를 뭐라고 한다? 수익증권이에요. 이게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니?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PF는 이거 여섯 번째 또 별도로 공부를 하겠는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프로젝트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출 받는 거니까 PF도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라는 건 채권이 나오잖아요. 채권은 이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빌리는 건 사채고, 국가가 빌리는 건 국채고, 공공기관이 빌리는 건 공채입니다. 끝에 채자가 나오면은 부채금융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연결해서 CD라는 게 있어요. 양도성 예금 증서라 해서 은행에서 이자 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거 CD가 있고요. 기업에서 돈 빌리는 걸 CP라고 하죠. 이거 이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채, 국채, 공채, CD, CP 다 이자 주는 거니 이거는 다 부채금융이고, 첫 글자로 AM저, 신피채 이렇게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부채금융이다. 자, 이 과정에 두 개 용어를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비소구라는 것하고 초과담보라는 말을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해요. 그러면 비소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담보물의 부족분을 가지고 이제 담보물 갖고 빌려준 쪽에서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럴 때 돈을 달라고 못하는 걸 비소구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여기 은행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LTV로 60%로 대출받았다. 그 말은 3억을 대출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LTV 이야기는 융자 비율인데 위에가 대출액이고 밑에 가격이잖아요. 3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좀 더 대출을 더 받고 싶어서, 이거 일반 은행은 아니지만은 캐피탈에 가면은 좀 더 해줍니다. 그래서 얹어갖고 30%를 얹어서 90%까지, 그러니까 1억 5천을 더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총 얼마를 받았어요? 4억 5천을 받았어요. 얼마의 아파트 갖고 5억을 갖고요. 그런데 이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갖고 5억짜리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신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4억의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3억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돈 1억에 대해서는 캐피탈이 1억 5천 빌려주고 1억을 가져갑니다. 그때 5천을 다 못 받았잖아요. 이 5천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고 한다라는 걸 소구라고 해요. 소구. 그래서 저당금융은 소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신탁금융은요. 말하자면 제가 신탁금융은 우리 펀드도 금전신탁이에요. 그래서 펀드 통장이 수익증권인데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받는 것을 우리가 신탁금융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00만 원짜리 펀드에 가입을 해갖고 그 1,000만 원의 그 대출을 받을 때 한 600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이거요. 근데 그 펀드 금액은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다 못 갚았어요. 근데 이제 은행이 펀드를 청산을 했는데 600을 받았는데 펀드에서 500만 원만 회수를 했어요. 100만 원 회수를 못 했잖아요. 그걸 나한테 달라고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비소구라고 하는데 이게 비소구는 그 나한테 부족분에 대해서 못 받은 돈을 달라고 못하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피 이렇게 하나 외자고 해요. 비소구 그러면 심피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다. 이거 나중에 PF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비소구 그러면 2개가 있는데 심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출 받는 과정에서 초과담보라는 게 뭐냐? 담보로서의 여분이요, 여분. 아까 5억짜리 가지고 3억을 대출 받으면 2억 원의 여분이 있잖아요. 그 2억 원을 초과담보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0%로 해서 4억 5천을 받으면 얼마 여분이 있어? 5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담보액이 많다는 것은 여분이 많다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니까 상대로 대출 이자가 낮아요. 그래서 초과담보액과 대출 이자 사이는 반대가 돼요. 근데 이제 여분이 적으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높죠. 그래가지고 초과담보액과 수익률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런 거 하나 참고로 기억하고 초과담보라는 말이 세 번째에 MBS를 할 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담보물이 좀 여분이 생기는 것을 초과담보라고 한다. 그리고 초과담보액과 수익과의 관계는 반대로 간다. 이런 정도 참고로 기억하고 부채금융에서는요. AM 심피채 이거 하나 체크를 합니다. 111번입니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 됐어요. 1번에 끝에 사채가 나왔잖아요. 주택상환 사채 그러면은 이거 채권이죠. 신탁증서금융 그러면 부채금융이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이제 배당 주는 거니까 지분금융이 됐고요. 그 다음에 CP는 기업 어음은 이자 준다고 그랬죠. 부채금융. 그 다음에 5번에 담보부 채권 나오면 끝에 채권 나오면 부채금융입니다. 이거는 이제 MBS라는 세 번째 상품 가운데 이제 상품 중에 하나가 MBB라는 상품이 있는데 채권 나왔기 때문에 부채금융이고 1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체크 포인트로 한 번 더 이제 지분금융에 관련된 거 가볍게 보죠. 나중에 별도로 또 하나씩 볼 거예요.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있고요. 주식형은 배당 받는 거고 채권은 이자 받는데 이때 배당 주고 돈 빌리는 거 지분금융,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거 부채금융 이렇게 하고요.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거 뭐라고 기억하자? AM 심피채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이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게 있어요.
이때에 신디케이트라든가 조인트 벤처는 공동 투자예요. 공동 투자. 일종의 합자 회사로 이해를 합니다. 합자 회사라는 것은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발업자가 그 다음에 뭐냐면 무한 책임을 지고 투자자가 유한 책임을 지어서 개발업자와 투자자가 연합을 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되고요. 개발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때 투자자를 말하자면 소액으로 다수를 모집했다 그러면은 신디케이트 이렇게 기억하고 고액으로 소수를 모집했다 그러면 조인트 벤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거니까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이거 부동산 투자회사법 해갖고 네 번째 시간에 별도로 하겠는데 이거 배당 받습니다. 그러니 이거 지분금융이고요. 자, 펀드 있죠.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배당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냐면 무슨 금융에 해당된다? 지분금융이죠. 근데 그 펀드를 공개로 모집했다 그러면 공모, 그 다음에 개별로 모집했다 그러면 사모, 그러면 공모, 사모 이런 말이 나와도 지분형이 되는 거죠. 이 투자회사와 펀드는 형태는 똑같아요. 단지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약간 투자의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개념이고 펀드는 펀드에 내 지분이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원리는 같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채금융을 딱 기억을 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공모, 사모,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말들은 무슨 금융에 해당된다? 지분금융. 자, 이러면서 별도로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메자닌이라는 단어는 1.5층, 다시 말하면 중간층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갖는 것을 메자닌 금융 그럽니다. 해서 이제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 인수거부 사채, 끝에 사채가 들어가니까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전환 사채. 교환 사채는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다른 주식으로 바꿔주는 게 교환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거부 사채 그러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후순위 채권, 후순위 대출도 원래 대출이고 채권이지만 이걸 우리는 이제 자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BIS 비율을 맞추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해갖고 후순위 대출도 후순위 채권도 중간 계층으로 메자닌 금융으로 봐줘요. 조금 어려운데 우리 그 CB 그 다음 BW 우리 자동차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이게 32회 때 등장을 해서 33회 때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CB라든가 BW 이런 단어는 메자닌 금융에 해당된다.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보다는 투자를 할 때 별도로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12번입니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주식을 사는 거예요. 배당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분금융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은 CP는 기업어음 이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공모 그럼 공개 모집하고 이거 배당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분금융이고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거니까 이자 주는 거고 부채금융.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채 그러면 끝에 이제 이자 주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부채금융. 결과적으로 지분금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네요.
113번입니다. 메자닌 금융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것은 중간층을 말하고 말하자면 주식과 채권의 양쪽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여기 후순위 대출이다. 대출이니까 채권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장부상에서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메자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러면 아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달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되는 거니? 메자닌 금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빌릴 때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옵션을 주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빌리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간 주식을 싼 전환 가격을 제시할 때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전환사채, 메자닌 금융.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거 뭡니까? 부채금융이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메자닌이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요, 권리만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 별도로 돈을 내고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영어로 BW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전환사채 해갖고 이제 10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메자닌 금융에 해당되고 보통주는 주식이니까 배당이니까 뭐가 돼요? 지분금융이 되겠고 메자닌 금융에 해당되는 것 후순위 대출, 기억, 니은 전환사채, 니을 신주 인수권부 사채 해갖고 2번이 되겠네요.